지금 우리나라 바이오는 완전히 레벨업 됐습니다. (8월에는) 바이오 안 사고 못 베길 겁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늘이 8월 4일이죠. 네, 예.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네. 격월 시간이 너무 이제 텀이 긴 것 같아가지고 네. 드디어 우리 주식계의 허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격월 이건규 2025년 8월호가 네.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아요. 네. 우리나라 세제 개편안도 그렇고 네. 우선은 지난주 후반 네. 나스닥이 2.2%나 급락했던 배경, 네.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 많이 네. 흔들려. 그것부터 어떻게 보시는지 좀 먼저 여쭙고 싶어요. 네, 저는 뭐 일시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통계적인 오류도 많이 좀 발견이 됐었고, 약간은 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은 뭐 고용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것도 아니고, 뭐 소비가 좋아서 올랐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금요일 날의 하락은 좀 약간 뭐 노이즈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나 이제 작년 뭐 증시,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던 거는 이제 저는 AI 투자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AI 투자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금액이라든지 방향성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거시경제 데이터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좀 넘겨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 때 약간은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다시 생길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은 관세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고, 여태까지는 이제 관세 부분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재고 부분들이 이제 팔리면서,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가 제품 가격에 전이가 안 됐었지만, 네.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가격에 이제 관세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물가 인상에 대해서 피부로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지표로도 나타날 거이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 관련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마음에 좀 대비를 하고 있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해서 고용 지표가 좋아서 막 증시가 올라왔다라기보다는 네. 투자 사이클이었다는 네. 거죠. AI 반도체부터 비롯해서. 네. 그리고 근데 그게 중요한 달라지는가. 거는 조금 인플레 지표가 오히려 하반기 좀 중요할 것 같다. 관세의 영향으로 과연 이제 물가가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근데 이제 지난주까지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고용 지표가 악화되니까 경기 둔화되네? 그러면서 막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지고 네. 국채 수익률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채권 가격 강세. 네. 그러면서 막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졌거든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을 더 한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까요?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네. 이게 추세적으로 인하를 하거나 여러 차례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파월 의장 밖에 뭐 헤이만 여전히 막 네. 엄청나게 압박을 해도 네, 그래도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인플레 지표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은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금리를 쉽게 낮추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금리 내려봐야 한 차례 정도. 네, 뭐 쉽게 내리기는 일단은 인플레 지표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아무도 아직 뭐 숫자로 확인을 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의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또 이번 주에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되잖아요. 네. 당장 여기서부터는 그럼 조금씩 당장은 그렇게 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다음 턴부터는 확실히 숫자가 좀 튀어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각 나라별로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네. 약간 수입업자, 생산자 네. 입장에서 좀 감내하고 있었던 것도 네. 이제 전가를 하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제 관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재고를 보통은 이제 2달에서 3달치 정도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는 관세를 안 냈던 원가로 갖고 있던 재고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기존 가격에 팔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 이제 팔리는 재고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가 이제 소진이 되면서 이제 관세를 낸 가격이 반영된 이제 제품 가격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고 네.
그거 보고 8월 4일 월요일에 우리 시장에서도 바이오주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금리 인하할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 바이오주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이오주는 그냥 저는 지금은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뭐 트렌디하게 바이오주가 뭐 오른다 뭐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바이오주는 저는 기본적으로 정말 철저하게 개별 주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섹터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격월 이경규 시간마다 대표님이 강조해 주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섹터 업종으로 보지 말고 네. 개별 기업별로 나눠서 네. 봐야 된다. 그래서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별 그러니까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해서 2달 전에 그 안약 네. OEM 네. 쪽 말씀해 주셨는데 댓글에 네. 오답을 많이 써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 댓글을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자산운용업 현재 네. 펀드를 이제 네. 운영하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개별 종목을 직접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것도 꼭 좀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약간은 좀 더 편견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텐베거 종목을 유일하게 발굴한 업종이 바이오예요. 10배. 그러니까 10배 난 종목이 제가 발굴한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10배 난 종목이 바이오 종목이거든요. 그거는 뭐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나간 거예요? 투자 종료됐나요? 예, 하놀바이오 파마라고 예, 그 종목을 제가 시가총액 800억 대부터 봐가지고 그게 이제 3조 원까지 갔었거든요. 잠시만요. 300억? 3조 원. 잠시만요. 800억대 사서. 어지러워. 800억대 사셔서 3조 원대까지 가는 봤으니. 거를 봤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그 3조 원이 갔고 지금 뭐 한 1조 한 3천억, 4천억 또 정도 떨어지기도 했죠. 예,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가는 10배 이상 올랐지만 예. 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바이오죠. 네. 그게 바이오. 그래서 제가 뭐 펀드 매니저 생활 24년 했고 저도 나름 바이오를 뭐 깊이 있게는 안 봤지만 20년 넘게 어찌됐든 봐왔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오의 핵심은 한다더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임상을 한다더라, 데이터가 좋다더라,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더라, 뭐 이것밖에는 없지. 결과적으로 이게 됐다, 얼마 매출이 발생했다, 얼마의 이익이 발생했다라는 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거를 잘 안 믿는 편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기. 좀 더 보수적으로 좀 시작했네.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안약 관련된 회사를 좋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좀 필요한 산업이고, 제조업 측면으로. 네, 그냥 제조업이에요, 사실은. 순수 바이오가 아니라 그냥 제조업이고, 이거는 좀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이 엄청나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설비 투자해서까지 만들 필요가 없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안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엄청난 해자는 아니지만 네. 나름 또 진입 장벽이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는 없고,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기꺼이 아웃소싱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베트남에서 만드는 게 훨씬 원가 측면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이제 원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충분히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왜냐하면 이제 각국마다 이제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완제품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의 어떤 그런 규제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뿐이지,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저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라기보다는 제약 쪽 제조업으로 네. 위탁 생산. 이건규 대표님도 버핏 관련된 책도 네. 쓰시긴 했습니다만, 버핏이 이야기하는 2m짜리가 아니라 3m짜리를 뛰어넘는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바이오 종목들을 대부분 살펴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가정들이 조금 너무 희망적인 가정들이 되게 많이 녹아 있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이제 회사에 투자해서 작년에도 수익을 많이 보고 나오고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빠짐없이 다 봐요.
네. 뭐 시장에서 핫한 것들도 다 보고 하는데 상당수는 조금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긴 하다.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또 바이오의 맛이죠. 네. 네. 이 정도로 좋습니다. 해서 금리나 막 기대감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본질적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로 가느냐 또 이렇게 네. 이제 보신다는 거. 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의 조정뿐만 아니라 세제 개편안, 네. 이 세법 개정안의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죠. 지난주 네, 맞습니다. 후반에. 네. 되게 많습니다. 따져볼 게 뭐 대주주 양도세 네. 기준 강화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후퇴하는 거, 네. 법인세율 높이는 거, 감액 배당에 과세하는 거 등등. 이 중에서 시장의 충격파가 이게 가장 컸다라는 거는 어떤 걸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대주주 양도세. 양도세 부분이죠. 그 결국에는 이제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춰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 물론 이제 법이 네, 통과되지 그렇죠.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쇼킹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좀 깊이 있는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법안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약간의 오해 내지는 이제 잡음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개별 주식을 10억이나 갖고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주변을 살펴보면은 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꽤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세금을 내는 것도 싫지만 그러니까 노출되는 거를 되게 극도로 꺼려하세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세금 내는 것도 싫지만 세금을 내게 되는 순간 이제 국세청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라는 게 극도로 좀 꺼려되고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로 연말이 되면 그냥 팔아요. 근데 이제 그 피해는 그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팔고 다시 사면 돼요. 네. 근데 그 피해들은 전적으로 소액주주들이 다 보게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피해들은 다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세수가 늘어나냐 얼마나 늘어나냐는 거죠. 별로 실효성도 없다는 거죠. 실효성도 없어요. 안 되니까 연말마다 네, 파니까. 네. 다 파는데 네. 어차피 실효성도 없을 건데 시장에 충격만 줄 건데 굳이 이런 법안을 마련한다는 거는 너무나 시장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정책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좀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뭐 그 국민청원 동의를 보면은 정말 빠르게 맞아요. 5만 명 돌파하고 네. 뭐 20만 명인가요? 뭐 이렇게 동의를 하는 걸 보면은 제가 4일 아침에 봤는데요. 12만 명 넘었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더 많아졌겠죠. 이게 얼마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여기 민감하고 정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보다 훨씬 더 민감해졌죠. 네. 진짜.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사소한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이게 그렇게 대단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식 조금이라도 투자해 보셨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민감하죠. 엄청나게 민감한 주제들이라는 알죠. 부분을 좀 알고 조금 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게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매도를 꽤 많이 했거든요. 예. 계속 순매수였다가 순매도를 되게 크게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어찌됐든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한국 시장에 되게 관심들이 많이 커졌고 아하. 들어오려고 대기 자금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못 들어오고 있는 건 뭐냐면은 상법 개정만으로 조금 부족하다. 약하다.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 정부가 액션을 해줘야지 좀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추가적인 액션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 자금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기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뒤통수를 치네? 약간 이런 느낌을 줬을 것 같아요. 이번에 외신에도 많이 나왔고 네. 외국계 보고서도 그런 비판적인 게 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갑자기 이렇게 찬물을 끼얹을 수 있나? 약간 이런 여름이라 생각. 너무 더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찬물 네. 좀 이렇게 등목하듯이 시원하게. 그래서 이렇게 약간은 정말 역행하는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그렇죠.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정말 기대감이. 이렇게 무르익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백스텝을 밟는다고 약간 이런 약간 안타까운 심정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여당 내에서
코스피 5천 시대 위원회 만들어 놓고 네. 한켠에서는 참을 끼얹어 버리고. 네. 그래서 여당 내에서 이제 다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대주주 기준을 그냥 50억 원으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네. 오늘도 기사 나온 거 보니까 한 20억 원 정도로 절충할 것이. 이거 무슨 뭐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네, 그렇죠. 근데 그냥 50억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한 2년 전에 또 엄청 싸운 건데 이게. 베스트는 50억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자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시장의 개입을 저는 최소화하는 게 제일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 거를 건드리려고 하면은 최대한 검토를 많이 하고 신중하게 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건들지 말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애매하게 건드려 버리면은 부작용만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세수 2점 몇 조 더 거들여다. 하루 네. 만에 한 110조 원 날아가 버리고 시가총액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저는 사실 가장 기대했던 거는 배당 분리과세 네. 부분이었거든요. 기대감이 높았죠. 네, 왜냐하면은 배당 분리과세가 되면은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이제 주식으로 신규로 유입될 수 있는 유인을 굉장히 좀 크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도 약간 여기에 대한 좀 이해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주주만 이제 배불리는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부자 감세 아니냐. 네, 근데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세금 뭐 회사에서 돈을 벌면은 뭐 법인세 예를 들어서 뭐 한 25% 떼고 그리고 25% 떼면은 75%가 남는데 여기서 내가 배당을 받으면 또 종합소득세로 50%가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저는 명백한 이중과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비합리적으로 됐던 세제를 좀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합리적으로 개편을 해서 대주주한테 배당을 좀 많이 늘리게끔 유도를 한다고 하면은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뭐 이제 민생지원금 뭐 쿠폰 15만 원 네. 이번에 나눠줬지만 네. 이게 그 주식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배당 성향을 늘리게 되면은 그냥 연간 매년 15만 원 이상씩을 그냥 지원금을 주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주는 소비 쿠폰인데.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시장을 키울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뺏어올까? 여기서 일로 옮겨볼까만 너무 이렇게 치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시장을 어떻게 하면 키우고 키운 거에서 다 같이 누릴 수 있을까도 좀 한번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배당을 확대하면 노동자들도 이제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노동소득뿐만이 아니라 금융소득이 생기고 그쵸. 그로 인해서 노후도 준비하고 일종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쿠폰 역할을 하는 거고 네. 왜 그 배당금 들어오면 그거 갖다가 주식을 좀 더 사든지 소비하든지 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주주가 네. 기존에 이제 배당을 안 했던 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어차피 법인세 내고 이제 종합소득세 내면은 내가 나한테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그냥 회사에 유보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자금을 어떻게든 유용을 해가지고 좀 빼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이제 연봉이나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가서 그냥 내가 혼자? 그냥 나 혼자 먹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갔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를 바꾸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대주주가 좀 배당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코스닥 상장사 사장님들도 뭐 수십억씩 연봉 받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세법 개정안이 그 예산안의 부수 법안이다 보니까 네. 법으로 정해진 건 12월 2일까지 네. 또 엔간하면 또 막 12월 중순 말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의 앞으로 한 4개월 이상을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시장을 계속 또 발목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어떤 이해는 조금 어느 정도는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좀 이제 뜨거워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조금 기대감을 갖고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선거가 없다 보니까 네. 국회의 시간과 네. 주식시장의 시간이 또 달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여기 급해 죽겠는데 지난번에 그 금투세 폐지 때도 그랬잖아요. 네, 거의 연말 그렇죠. 가고 결정 나지 네. 않았습니까?
이거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또 이거를 네. 정치권에서 어떤 뭐 이렇게 협상 카드로 네. 또 활용하면 이것도 시간 오래 걸리는데. 근데 저는 대주주 기준은 그래도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워낙 지금 노이즈가 큰 뜨거우니까.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기대감은 좀 낮아요. 에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안 받아들여질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어서. 근데 왜냐하면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네. 오른 고배당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2개월 전 격월 이건규 6월호 때 은행주를 우등생으로 표현해 주셨고 네. 증권주를 미래 우등생이라고 표현해 네. 주셨어요. 근데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가 되면 네. 지금 이제 주가도 많이 좀 흘러내렸고 네. 물론 이제 8월 4일에는 좀 반등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배당주는 이 메리트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제가 증권주를 좀 좋게 봤던 거는 배당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두 가지가 조금 녹아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좀 재평가 가능성, 그러니까 재평가됐을 때 증권주도 재평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주식시장 자체의 네. 재평가.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정치권의 분위기가 조금 천천히 가자라는 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뉘앙스가. 3천까지 왔으면 됐지 뭐 이런 거. 아, 그거보다는 어찌됐든 임기 내에 4천이나 5천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4, 5년 내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쪽으로 조금 목소리가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좀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증권주나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조금 이제 시기를 좀 더 길게, 시계를 좀 더 길게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이제 기대치를 조금 낮춰봐야 될 수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드는 것 같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예, 예. 이게 국내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해서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지연된 듯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서, 그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저는 이제 플러스 알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증권주를 좀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는데, 이제 배당 플러스 알파. 근데 그 부분들이 기대감이 조금 낮아진 것 같아서 뭐 애초에 봤던 것보다는 기대감을 조금 낮춰놓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자동차도 아니고 속도 조절을 참 잘합니다. 네. 예, 지금 과속이다 아니면 좀 더 늦추자. 네. 근데 이제 시장은 항상 또 물론 이제 앞서가는 게 증시이기는 합니다만 네.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못 미쳤을 때 또 주가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또 이제 증권주는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네. 자사주 소가 의무화에 대한 네. 기대감도 있었던 건데, 네. 그러게 이게 또 최근에 또 이야기가 좀 덜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조금 더 후순위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느낌상은. 그래서 올해 내에는 안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서 의무화될 수 있을 것이냐가 조금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아, 좀 기대치 많이 낮춰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재산권을 너무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기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도 그게 규정에 있다라기보다는 네. 관행적으로 네. 주주 환원을 위해서 이렇게 네. 하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마련할 수가 있지만, 네. 기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 소각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게 돼야지 더 굉장히 좀 파워풀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자사주 기대감으로 오른 주식들은 사실 이미 기보유 자사주 비중이 높은 애들이 주가가 그렇죠.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기대감이 좀 앞서긴 했다. 왜냐하면은 그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이제 올해는 저는 넘길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보유 자사주가 많은 애들이 올랐는데 기보유 자사주에 소각이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 만약에 그런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고 하면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그래도 어떤 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늘고는 많이 있습니다만 늘었죠. 네. 이거를 또 의무화할 것이냐 이거는 또 첨예하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좀 많이 낮춰놓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 기대감이 100이었으면 70, 80 정도로 낮추지 기대감이 빵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기대치를 좀 낮출 필요는 있겠다 정도. 또 정확히 그걸 또 반영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정도 내려온 거고 네. 고점 대비 한 30% 내려온 증권주들도 네.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임기 내 5천 시대라고 네. 한다면 네. 물론 이제 좀 시간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다라면은 또 증권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수 있겠고요. 저는 시장, 그러니까 증권주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우호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빠르냐, 더 빨리 올 것이냐, 늦게 올 것이냐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장의 재평가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반대로 너무 싸지면 배당 네. 수익률이 또 메리트가 있어 보이면 네. 또 이제 저가 매수할 수도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체질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거든요. 배당 금액도 증가했고. 네. 근데 이제 이미 누적적으로 봤을 때 2024년도에 엄청나게 증가한 금액을 이미 넘어선 상태예요. 자사주 매입 소각 금액 자체가. 그래서 시장이 뭐 이미 체질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업이라는 부분이 많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은 많이 변하고 있다. 제도적인 뒷받침만 조금 더 도와준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재평가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주 기존의 우등생으로 물론 이제 이거는 주주환원 네. 우등생. 근데 이제 교육세가 이제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기존보다 거의 2배. 네. 그리고 항상 이제 어느 정권이든 초반에 더 은행들한테 사회공헌 더 많이 하라고 좀 압박하기도 하고 금리 낮추라고 압박하기도 하고 네. 똑같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은행주도 그래서 또 조정을 꽤 받았어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은행 지주사들? 근데 이제 배당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뭐 주가가 지금 뭐 그런 쇼크로 그런 노이즈가 발생해서 빠졌다고 하면은 네. 뭐 나쁘지 않은 시점인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왜냐면은 주기적으로 항상 나왔던 노이즈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거나 실적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실적이 예를 들어서 뭐 반토막이 날 정도로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냥 항상 새 학년 되면은 선생님이 야 네. 은행주 앞으로 나와 종아리 걷어. 그래서 네. 10대씩 때렸었는데 네. 이게 얘가 울면서 집에 갈 정도는 아니다. 네. 앉아서 수업은 받는다. 네. 이제 워낙 이제 은행들의 이익 체력이 탄탄하고 크기 때문에 예.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몇백억 정도 이익이 준다고 해도 전체적인 은행 이익에서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익이 훼손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훼손돼도 그러니까 엄청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익에서 레벨에서 봤을 때 비중을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한 3에서 5% 정도 이제 이익이 준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배당이 의미 있게 준다라든지 뭐 그 정도로 의미 있게 변화가 발생하진 않는다. 그 저는 최근에 은행주랑 증권주 조정받는 거 보면서 느끼는 네. 게 그런 거예요. 왜 많은 분들도 이제 경험하셨겠습니다만 막 신고가 랠리 달려. 그러다가 네. 저거 내가 조정받으면 꼭 사야지. 네. 그러다가 조정받는 순간이 오면 손이 네. 안 나가잖아요. 네. 지금 딱 그 위치쯤 와 있지 않을까요? 증권주, 은행주.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도 사실 이제 이건 뭐 개인적인 부분인데 지난주에 이제 고객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할지 말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셔서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같은 날 너무 좋다. 그래서
급락하는 날. 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어. 오늘 같은 날 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상 또 주가가 빠지는 걸 보시니까 또 겁이 그쵸.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사람이라면 네. 다 똑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반복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두 분 다 그냥 가셨어요?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조금 주저하시는 것 같기는 해서. 네. 이건규 대표님을 잘 모르시네요, 그분들이. 예. 아무튼 나중에 또 다시 또 오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해서 누구나 심리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확실히 어려워요. 주가가 빠지면은 위축이 되는 거는 누구나 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조정이 오면 손이 안 나가고 네. 또 어떤 종목들은 계속 랠리만 펼쳐서 기다리는 조정을 주지 않고. 네. 그래서 어려워요. 저는 고객분들이 오시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지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일 때 다 똑같아요. 예. 2000일 때도 그렇고 2200일 때도 그렇고 3200일 때도 그렇고 지금 지수 때 투자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항상 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럼 저는 투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지금 하십시오. 예, 그냥 자산 배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산에서 내가 얼마만큼 투자하실지를 결정을 하시고 결정하셨으면은 결정하셨을 때 투자를 하셔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3,200인데 3,400이 되는 순간 또 투자를 못 하고 네, 2,800이 되는 순간 또 더 떨어질까 봐 투자를 못 하고 그러니까 투자를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도 없고 기다리면은 또 겁나서 또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결정하는 순간 그냥 그 순간에 그냥 투자를 집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 투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 타이밍은 또 아무도 알 수도 없고. 네, 저도 못 맞출 수도 맞춰요 없고. 타이밍은. 네. 그래서 또 이제 꾸준히 해야 한다라는 거 투자는. 근데 그 르네상스 자산운용은 최저 가입 금액이 3억. 저희가 이제 1인 같은 경우에는 1억으로 되어 있고요. 전문 투자. 아니요. 그냥 사모펀드는 3억으로 이제 법적으로 되어 예, 있지만 1인 운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최저 가입 금액이 1억으로 되어 있어서 1억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입니다, 네. 여러분.